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 우리 헌법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지를 가진 사람 중 절반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있고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의 60% 이상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헌법이 말하는 원칙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7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이 전수조사가 왜 지금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농민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수조사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농지를 관리하는 방식은 전체 농지의 약 10%만 뽑아서 살펴보는 표본조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실에 학생이 40명인데 4명만 불러서 숙제 검사를 한 거예요. 나머지 36명은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1948년 농지개혁 이후 78년을 버텨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0%만 조사했는데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이 7,700여 명이고 면적으로 따지면 917헥타르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해당합니다. 10%만 봤는데 이 정도가 나온 겁니다. 전체를 들여다보면 어떤 수치가 나올지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됐느냐는 거예요.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은 194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 농지개혁을 하면서 헌법에 넣은 조항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한자로 쓰면 경자유전, 경자유전입니다. 당시에는 이게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지주가 땅을 독점하던 시대에 실제로 땅을 일구는 농민에게 소유권을 돌려준 거니까요. 그런데 78년이 흐르면서 이 원칙에 구멍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농지법에 예외 규정이 계속 추가된 겁니다. 주말체험 영농이라는 명목으로 비농업인도 농지를 살 수 있게 됐고 상속받은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보유할 수 있게 됐고 이런저런 사유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경우가 20가지가 넘게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법률에는 예외가 원칙보다 많아져 버린 겁니다. 이걸 더불어민주당도 직접 지적했습니다. 현재 농지법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달리 수많은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고요. 혹시 이거 아셨어요? 2021년에 LH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농지를 사들인 사건이었죠. 그때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전국의 농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려면 사람도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때도 표본조사로 넘어간 겁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수도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농지 가격은 평균의 3배에서 5배, 심하면 10배까지 뛰었습니다.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급등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농지가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잠깐 뒤에 말씀드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을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전국 농민 중 임차농, 그러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분들의 비율이 통계상 60%를 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율은 이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임차 농지 비율도 전체 농지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걸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10명 중 6명 이상이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농지 가격이 투기 때문에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땅 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거나 아예 땅을 팔아버리거나 개발을 위해 농사를 그만 짓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가장 불안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땅을 내년에도 빌릴 수 있을까? 임대료가 또 오르면 농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 속에서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도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투기를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농민이 임차농인 현실에서 영농 지속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불안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불법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처분 명령을 내리면 그 땅에서 농사짓던 임차농은 갑자기 농사지을 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투기꾼은 잡았는데 정작 피해를 보는 건 그 땅에서 묵묵히 농사짓던 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투기 억제와 농민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두고 학계에서는 아예 원칙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GSNJ 인스티튜트라는 농업 전문 연구기관에서 올해 1월에 내놓은 제안인데요. 경자유전에서 경자용전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경자유전은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원칙이잖아요. 경자용전은 한자를 바꿔서 경자용전,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차이냐면 꼭 소유를 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농지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린 상황에서 청년농이나 귀농인이 땅을 사서 농사를 시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장기 임대를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가 더 현실적이라는 논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첫째, 영농 목적의 농지 임대차를 전면 허용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농지를 빌려줄 수 있는 경우가 약 20가지로 제한돼 있는데 이걸 풀자는 거예요. 둘째, 농지 임대차 신고 제도를 도입해서 누가 누구한테 얼마에 빌려주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임대차 현황 자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셋째,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일반 기업도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빌려 쓸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국회에는 이미 수십 건의 농지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개정안은 임대차를 활성화해서 실경작자를 보호하자는 내용이고 어떤 개정안은 오히려 주말 체험 영농이나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규제를 더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같은 국회에서 정반대 방향의 법안이 동시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농지 정책의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농업법인 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도 전국 어디서나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제한하되 이용은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지역을 제한하거나 사유를 20가지로 한정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로운 구조입니다. 물론 일본과 한국의 농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방향성은 참고할 만합니다. 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보다 땅에서 누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도 결국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전수조사가 실제로 진행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빌려서 짓고 계신 농지가 있으신가요?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농지에 소유자와 실제 이용 현황이 대조됩니다.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지, 임대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놀리고 있는지가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소유로 판명되면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그러면 해당 농지를 빌려 쓰던 임차농은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농사지을 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잘 되면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가 줄어들면서 농지 가격이 안정되고 젊은 농업인들이 땅을 구하기 수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수조사 이후의 후속 제도가 어떻게 따라오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조사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청년농과 귀농인 문제는 따로 짚어야 합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어나면서 농지 가격이 오르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건 이제 막 농업을 시작하려는 젊은 세대입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을 살 수가 없고 빌리자니 임대료가 부담되고 그나마 구한 땅도 언제 주인이 바뀔지 몰라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수원을 시작하려면 나무를 심고 최소 3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임대기간이 보장이 안 되니까 과수, 농업 자체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펼쳐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 농업도 귀농 정책도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농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농지가 개발대기 상태로 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이미 OECD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농지마저 줄어들면 앞으로 국제곡물 가격이 폭등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밥을 먹는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이번 전수조사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78년 동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우리 농지의 민낯을 처음으로 직면하겠다는 겁니다. 그 민낯이 예쁠 리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사 이후입니다. 조사만 하고 처분 명령 몇 건 내리는 것으로 끝나면 또다시 5년 뒤에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임차농의 영농지소권을 보장하는 제도, 농지 임대차를 양성화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의 땅에서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이번 전수조사가 단순한 실태 파악이 아니라 진짜 제도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밥상의 말단에서도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